우리 주제를 어. 민승현은 누구인가? 뭐 혹은 민승현 제국의 건설과 포부? 뭐 어떤 식으로 좀 시작할까요? 예. 처음을 제가 언제였죠? 그 키모엘 공연 그리고 이제 이태원에서 이런 그 힙합 파티를 열었다고 할까요? 마저 이어가자면 예. 한번 그때는 네가 있었나 없었나? 금상 참화 때는 내가 없었는데 내가 오히려 디깅을 해서 좀 파헤쳐가지고 그걸 들었었지. 나는 돈돈도 때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민수라는 친구랑 권민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내가 회장, 그 친구가 부회장. 아닌가? 그거 20살 때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공연 행사의 대표급이었어. 우리가 대학교 동아리인데 실제로 이런 대학교 동아리 대학생들이 공연 많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좀 작은 행사, 뭐 중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길거리 버스킹 이런 거를 뭐 문화재단 이런 거, 지역 문화재단 이런 데서 하는 거를 한단 말이지. 거기서 이제 막 우리가 공연 대표곡이었고 니한테 들려줬다는 거는 그때 내가 20살 때 했다는 거네. 우리가 21살 때 만났으니까. 20살 때 작업물이었고 그때는 그거 했을 때 이제 대학교 선배들이 얘네 좀 하는데 뭐 이런 아주 좀 하네 이런 취급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아주 유치하지. 완전히 이게 초창기 시작 단계 레벨이었지. 그래서 그 질문을 마저 해줘 네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똘똘하게 기억이 나는 게 초소를 같이 서고 들어와서 들었어요. 싸즈방에 가서 이어폰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한번 들어봐라. 근데 초소에서 했던 얘기가 힙합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힙합에 대한 사랑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힙합이란 무엇인가. 그 당시에 힙합 이슈들도 이렇게 다 이제 힙합 개론 시간이었거든요. 초소 안에서 힙합 개론을 듣고 와서 이제 민승현 선생님의 힙합 개론 이후에 싸지방에서 실제 그 예시를 통해서 힙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을 했길래 기억이 나나?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군대 초소에서 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거는 여자한테 헌팅하는 거 연습을 했던 막 기억이 나. 네가 여자 역할이래 이러면서 여자 역할을 거라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것 같아. 그걸 원준이한테는 다른 얘기하고 다른 후임들한테 그런 연습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악스. 그러면서 니라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대답 어떻게 할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질문지 작성해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지. 뭐 이런 거.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래서 네가 궁금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내가 힙합에 완전 흠뻑 취해 있었다 이 말이잖아. 그리고 그게 되게 저는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초소에서 그 어둠 속을 응시하면서 계속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나의 포부와 뭐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의미는 뭘까, 이런 그 정말 실존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 어둠이 빛보다도 더 찬란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다. 어둠이 너무 어두운 것이 그 빛보다 찬란하기 때문에 어두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뭔가 우리의 뭐 미래의 희망을 그려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벅찼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둠을 바라보면서 승현이 형의 이 힙합 포부? 어떤 힙합 개론을 듣는 게 되게 설렜고, 또 당시에 그때가 이제 쇼미더머니가 한창 유행할 때였는데 쇼미더머니에서 이제 제기됐던 여러 가지 힙합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줬어요. 힙합에서의 뭐 여성혐오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런 거였나 보네. 뭐 기억이 잘은 안 나. 3 시즌이니까 그때가 2015년 3, 4 뭐였다니까. 그래서 네가 궁금한 한 지점은 어떤 지점? 그래서 금상첨화를 그때 들었던 이제 그 시기를 저는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때가 제가 22살 때였어요. 지금 이제 30살이 돼서 8년 만에 승현이 형을 만나서 싸지방에서 금상첨화를 듣던 내가, 이어폰으로 듣던 내가 그 낮은 음질로 이제 시프트 665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이태원 클럽을 이제 가득 채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어폰에서 이태원 클럽, 그러니까 경산 하양의 어떤 산골짜기에서
이태원의 그 중심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한국 힙합 음악의 중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대비가 되게 선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승현이 형이 디제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동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보드 이렇게 싸지방에서 키보드 이렇게 매만져서 금상첨화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찾아서 뭐 검색해서 끼워주는 거랑 디제잉하는 그 모습이 또 유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대비가 됐던 것 같고 현실이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는 좀 생경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몹시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거듭해서 묻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온 건가? 민승현의 지금까지의 여정이란 어떤 것이었나?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구성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오케이. 일단은 그 좀 그때 당연히 일단 2014년에 우리가 대학교 갔으니까 이제 14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거를 해봤지. 막 이런 것도 막 알게 되고 이런 것도 막 이런 음악 이런 거 프로그램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군대를 갔잖아. 군대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막 힙합 노래 좋아해서 막 놀림받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 이제 힙질이 그 당시에는 이제 힙질이 바이 정서가 지금도 힙질이들을 조롱받잖아. 홍대 힙질이 홍대 힙합청 이런 식으로 조롱받는데 놀림받았던 그런 기억 나고 그리고 또 약간 짬이 안 됐는데 그 내가 막 노래 이런 거 듣고 싶어가지고 CD 이런 거 언제부터 쓸 수 있냐고 막 물어보고 언제부터 쓸 수 있었지 우리가 CD 뭐 이런 거 노래 아무튼 CDP로 가져와서 노래 듣고 그랬었잖아. 아무튼 그렇게 했었는데 군대 생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저번에 됐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군대 전역을 16년 12월에 해서 17년도 이제 다시 복학을 했지. 아 근데 군대에서부터 이제 고참 때쯤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사회와 다시 그 대학교 동아리랑 막 계속 연락을 했지. 연락을 해가지고 대학교 동아리 어떤 동아리 카페가 있었어 그 당시에. 동아리 카페 애들이 노래가 올라오는데 노래 퀄리티가 너무 높고 그런 거야. 노래 퀄리티가 너무 좋고 이래서 아 이거 내가 전역해서 나가면은 더 그거 뭐 같이 많이 해봐야겠다.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그 어둠을 계속 보고 있자니 계속 상상으로 와 이렇게 막 랩 가수가 되는 그때는 나는 이제 랩 가수가 되는 게 목표였지. 랩 가수가 되는 나를 막 상상하면서 와 더 그 막 이렇게 막 도취됐지. 그때 막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상 내가 상병 말 때쯤부터 사실상 거기 이미 군대 안에서부터 내가 실세였어. 그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 당시 선배들이 내를 그 다음 세대 그런 걸로 약간 생각을 하면서 계속 회의도 같이 하고 내 이번 휴가 때 내가 언제 나가니까 뭐 어때 그걸 어떻게 같이 하자 아니면 MT는 어떻게 같이 하자. 내가 이미 그 군대 안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막 했었어. 그러니까 얘 들어오기 전이야. 그 얘는 17년도에 들어왔다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17년도에 이제 내가 딱 들어가고 그 이제 회장 같은 걸 했지. 회장을 하고 회장 같은 걸 한 게 아니라 회장이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 좀 보면서 얘기할게. 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열중했지. 이제 그거를 이제 열심히 막 키우고자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 동아리 활동을 막 노래도 많이 만들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내가 공부를 하고 그 퀄리티를 높이려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똑같았는데 그 울산대학교 이제 힙합 동아리가 우리가 조롱받는 그런 이미지였어. 쟤네들은 힙질이 뭐 병신 약간 멋있지도 않고 뭐 이랬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제일 처음 한 게 멋있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멋있는 애들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원래 동아리 member가 막 전학년 합쳐서 1, 2, 3, 4학년 전학년 합쳐서 동아리 멤버가 막 20명 이랬으면 내가 그때 17년도에 내가 회장하면서 전략을 탁탁탁 짜가지고 멋있게 하고 쇼미 열풍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한 100몇십 명 뭐 이래 됐어. 동아리 인원을 막 엄청 늘렸어. 그러니까 막 그리고 그 선배들 중에서는 막 내처럼 까불거리고 그런 스타일은 잘 없었어. 근데 나는 막 나대고 그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막 그 가두 모집이라고 하지. 대학교 이제 동아리 모집하는 데서 내가 막 하면서 채용 막 사람들 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원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막 실력자들이 한둘씩 있었어. 그 안에 막 실력자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 얘도 그 안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언제 왔었는지 18인가 17인지 1년 있다고 왔나? 그랬던 거 같은데 18년도에 네가
편입을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17년도에 1년 동안 하는데 이제 그렇지 17년도에 1년 동안 얘가 그 게시물이나 우리가 페이스북 운영을 하면서 동아리 그걸 알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 그때는 동아리가 거의 내 그냥 삶이었어. 삶이고 그냥 지금 시프트처럼 내 그냥 그게 사업이었어. 그리고 그때가 더 막 호랑이 선생님이었어. 뭐 동아리 뭐 대학교 2학년 막 21살짜리 기획부장 자네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했지 이러면서 무섭게 하고 막 그랬었어. 홍보부장 자네 왜 막 그렇게 했지 이러면서 그때는 또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이거 좀 뺏어줄게. 이게 낫겠다. 맞지.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뭐 약간 좀 인기인이 됐지. 내라기보다 그 동아리들이 야 제 동아리 뭐 예를 들면 댄스 동아리가 보통 다 인싸 인기들이야. 그러니까 일단 대학교에서 동아리 들어가는 거 자체가 사실 아싸야. 그러니까 인싸들은 과 생활을 하고 학과 생활을 하고 학과에서 먼저 스카웃을 해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못 들었는데 다른 것도 뭐 하고 싶어 이러면은 또 동아리 갖고 거기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는 애들, 과 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 이도저도 아닌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나는 동아리 생활에 완전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막 댄스 동아리 그리고 힙합 동아리 이런 식으로 공연 분과에서 되게 잘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고 나니까 우리 거가 이제 페이스북 막 광고도 했어. 유료 광고도 올리고 그래서 우리 거가 그 당시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그로가 끌리진 않았는데 아무튼 우리 나름의 성과가 있었어. 페이스북에서 올린 노래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다음 이제 18년도가 되면서 신입생들이랑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얘가 이제 계명대학교 다니다가 계명문화대 다니다가 편입을 해서 막 들어오고 이랬어. 편입해서 들어오고 다른 저기 니피스키 진범이 그때 DJ 하던 저 이렇게 둘둘 했던 걔도 그 당시 들어오고 18학번이다 이거. 그러고 뭐 영택이 정훈이도 18학번인가? 같이 들어왔었나? 그랬을 그 전인가 17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재들이 막 들어온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울산에는 그런 게 워낙에 없으니까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애들은 울산에 뭐 이런 거 올라왔네? 이 애들 뭐 하는 애들이지? 관심 있으니까 아는 거야. 그 당시 네가 그 어떤 경로로 알게 됐었지? 나는 그냥 내가 편입할 학교에 힙합 동아리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딱 하나 있길래 그냥 바로 들어가야겠다. 여기 무조건 들어간다 이 생각으로 연락을 했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조금씩 막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울산 대학교 아닌 애들도 막 들어오고 그랬어. 울산 대학교 아니고 울산 과학대학교라든가 그냥 대학생 아니냐. 대학생 아닌데도 그냥 일반 사회인인데 저도 같이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얘가 처음 들어올 때 어떤 그거냐면 그 당시에는 다 사운드 클라우드로 음악을 했단 말이야. 발매하고 이런 거 모르니까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다 노래 올리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막 팔로워가 막 한 50명 뭐 40-50명 뭐 이 정도였지.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만 듣는 계정이지. 근데 얘가 들었는데 얘가 사운드 클라우드 팔로워 막 70명 몇 명이었지? 92명인가? 거의 100명 가꿨어. 그래서 와 씨 스타 들어오는데 야 스타인데 임마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네가 뭐 무슨 리믹스 창모 노래 리믹스 맞아 이런 거가 재생수 많고 그랬어. 재생수 많고 이래가지고 와 야 뭐 스타 들어오는 좀 하는 애 들어오는가 본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아무튼 어쨌든 그러고 저 니피스키라는 애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재들이 좀 모였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어떤 변종윤이라는 한 명 친구가 있었어. 걔는 대학생은 아니었는데 걔는 이제 작곡 뭐 이런 거 하는 애였는데 이제 걔는 옛날에 부산 출신이야. 부산 출신인데 울산으로 공익을 하면서 이 동아리를 알게 돼서 같이 해보자. 나도 거기에 끼워줄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그 변종윤이라는 친구는 옛날에 애쉬 아일랜드가 뜨기 전에 뭐 애쉬 아일랜드랑 같은 애쉬 아일랜드의 약간 선생님 뭐 그런 역할이었고 그랬다네. 그렇게 나이는 우리랑 동갑이야. 우리랑 동갑인데 어쨌든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아진 거야. 이제 그때 17년도 때 100몇십 명 모였는데 그때 100몇십 명 모으면 실제 남는 거는 한 3분의 1도 안 돼. 50명도 안 남아. 그 정도도 많이 남은 거야. 50명 정도 남았고. 근데 18년도에 또 다시 100명 모으고 하니까 뭐 100몇십 명이 그 동아리 한 방 이 정도 방을 막 써야 되는 거야. 녹음기 마이크 하나랑 컴퓨터 한 대를.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진범이 이런 애들은 녹음을 뭐 한 번 하면 네다섯 시간씩 하고 그 다 독점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뭔가 좀
그걸 해야겠는데 개선해야겠는데 아니면 새로운 작업실 만들어야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변종윤이라는 친구가 그런 걸 할 생각이 있대. 나 그런 거 하려고 작업실 하나 차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야 그럼 같이 하자. 그때 이제 걔도 나랑 이렇게 얘기를 잘 해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울산대학교 시내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작업실 공간을 찾아서 그 어떤 막 엄청 여러 군데 찾아봤어. 엄청 여러 군데 찾았는데 그 중에 어떤 폐허가 돼 있는 공간을 찾아서 여기 우리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겠다. 이거 좀 싸게 되겠냐. 뭐 그 당시 내 기억이 뭐 천에 6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우리 돈이 없다. 그러니까 월세는 애들끼리 나눠 내기로 이미 얘기가 다 됐어. 우리 작업실 이런 거 할 건데 니네 할래 이러면서 해가지고 오케이 나도 할게 이래가지고 방이 8개로 나눠가지고 8명이서 60만 원을 나눠내면 뭐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쇼부 본 게 뭐 천에 50이었는데 그래서 쇼부를 본 게 뭐 그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근데 월세는 꼬박꼬박 낼 수 있다. 그래서 500에 60으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500에 뭐 55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변종윤이랑 내랑 반반 하기로 했어. 반반 투자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투자금이 뭐 1,000이다 이러면 반반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보증금을 이제 반반하기로 아니 했죠. 총 투자금을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보증금은 반반 보증금 반반해서 서로 끝날 때 서로가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 벽도 세우고 이런 방음도 해야 되고 이래야 돼가지고 그게 한 600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보증금 반반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고 내가 300을 넣었지. 300을 넣은 게 그 당시 이제 군대 우리 군 적금 들었잖아. 군 적금에서 다 모으면 얼마였지? 다 모으면 그때 내 기억에 200인가 그랬던 것 같아. 200인가 적금 들었나 그때 그 당시에. 좋습니다. 그 당시 내가 한 2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엄마한테 갖다 줬지. 엄마한테 갖다 줬는데 한 1, 2년 뒤에 그거 다시 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그 돈이랑 그냥 그 돈이랑 그때 당시 울산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 알바 이런 거 하면 돈 모을 수 있었거든. 현대자동차 알바하고 좀 돈 좀 부족한 거 엄마한테 또 용돈 좀 줘봐 해가지고 돈 좀 해가지고 한 300을 넣어서 이제 벽을 딱 쳤어. 그러니까 그 벽치고 그것도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뭐 인력소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목수 소개 받을 수 있냐고 목수 아저씨들한테 해가지고 샌드위치 판넬 이렇게 쳐가지고 300에 쳤는데 이제 에어컨도 없고 그냥 그랬어. 300에 치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변종균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이 안 되고 인터넷도 넣었고 뭐도 했고 이제 에어컨이랑 이런 방음 시설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벽 마감을 해야 되는데 걔가 빨리 그 다음에 네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래서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고 그 인터넷 회사에다 전화하니까 원래 TV가 오기로 했는데 TV가 안 와. 그래서 인터넷 회사에 전화하니까 그거 변종윤 씨가 돈으로 받아서 가져갔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종윤이한테 전화하니까 그거 내가 받아서 다시 보내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살라고 새 거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그래? 뭐 알았대. 뭐 그 얘기가 되게 잘 통했었어. 걔가 뭐 도망갈 거라든가 뭐 그렇게 할 거 상상도 못했지. 그랬는데 뭐 잠수를 뭐 한 달 동안 타고 이러더니 뭐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와 이거 절대 안 났다. 그 에어컨이 없고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에어컨 없고 이래서 애들이 다 우통 벗고 그런데 우리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너무 애들이 즐거워가지고 그때 얘는 너무 더워서 그때 아무도 거기 못 갔어. 근데 얘는 항상 그때도 있어서 우통 까고 막 녹음하고 막 그랬었거든. 작업물이 엄청 많았어. 지금도 작업물이 제일 많거든 김태선이. 그 당시에도 작업을 엄청 많이 했어. 그런데 이제 막 엄청 더워서 막 아내가 거의 사우나 수준이고 막 그런 와중에 그렇게 한 달 정도로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작업실 그 당시에 울산에 연습실 작업실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지금 서울에는 많은데 서울에는 그런 개미굴 작업실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냥 큰 상가에 와라락 때려 넣어가지고 음악하는 애들 한 2평짜리 방, 1, 2평짜리 방에 하는 그런 작업실을 개미굴 작업실이라는데 울산에는 그게 없었어. 거의 내가 처음 한 거야. 거의 내가 처음 한 거고 그걸 안 했네 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또 청년 창업 지원을 또 받았어. 청년 창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그 돈으로 장비를 산 거야. 그때 산 장비 아직까지 쓰고 있어. 이 마이크랑 이거랑 청년 창업 지원 받아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막 PPT 발표하면서 해가지고 이 울산에 이런 거 없으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받고 지원 받고. 근데 이제 에어컨 안 들어오고 이 마감 안 되고 그래서 종윤이가 없어져서 그냥
어떻게 된 거지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사기꾼을 찾는 사람 전화가 막 내한테 오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왜냐면 그걸 인터넷에 올려놨었거든. 그 예. 우리 광고를 AM 스튜디오였는데 AM 스튜디오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레슨합니다. 예. 녹음해드립니다. 예. 뭐 음악 작업 뭐 이런 거 예. 하고 연습실 해드립니다. 그런 거를 인터넷에 올려놨어가지고 내 번호를 보고 예. 이제 변종윤 뭐 이런 거 관계자를 어떻게 알게 예. 돼가지고 관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사기꾼 찾는 사람들이 막 내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이러는 거야. 예. 그 사람 번개장터 사기쳤다고 뭐 이러면서 어. 뭐냐 해가지고 응? 그러냐 나도 좀 그 친구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예. 거의 한 달 넘게 2달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 2달 예. 정도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막 화를 냈어 전화로. 예. 막 마! 이러면서 이마! 이러면서 맞다. 기억난다 그때. 진짜 막 극대노 해가지고 예. 사람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엄청 내가 화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벌벌벌 떠는 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자기가 예. 왜냐면 어렸잖아. 우리가 23, 이러니까 예. 사기를 쳤고 사기꾼들 막 자기 찾아오고 예. 이러는데 막 내가 막 그 당시에 나의 권위가 어마무시했어. 진짜로 그때는 뭐 진짜 뭐 해가지고 이놈이 뭐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갖다 줄 건데 어떻게 뭐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찌됐든 예. 변종윤과 그의 엄마가 와가지고 해결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니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증금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보증금 예. 넣은 거는 네가 같이 시작해서 왜냐면 애들 다 바람 넣고 예. 이래가지고 나도 그렇고 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예. 보증금은 네가 할 생각하지 말고 예. 그냥 추가 돈 넣지 말고 그냥 보증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만 해라. 니는 나가라 이렇게 나가. 했지.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엄마가 보증금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내한테 얘기를 했지.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 호기롭게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 사실 하다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뭐 예. 가지고 보증금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은 내가 오히려 그렇게 못해. 그렇게 강단 있게 못해.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호기롭게 안 됩니다. 뭐 그럼 애들 뭐 하도 내고 막 막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랑 변종윤을 해서 딱 계약서 해가지고 다다닥 변종윤은 이제 그거에서 빠졌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딱 오케이 쓰고 됐다 오케이 가라. 그래서 가고 돈이 없잖아. 예. 또 그때 헬프를 쳤지 엄마한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300만 원을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 200, 300 정도 해가지고 방음 자재를 이제 근데 자재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지. 예.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공사는 우리끼리 다 셀프로 하고 그냥 벽에다가 바두고 벽에다 칠하고 애들이 많았으니까 다 같이 벽에다 칠하고 오늘은 몇 번 방 하자 이렇게 하면서 몇 번 방 하고 몇 번 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뭐 에어컨 없었는데 에어컨을 방 8개 중에 한 2개, 3개만 먼저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어컨 없는 방 애들은 문 열고 공동 에어컨 큰 에어컨 하나 있었고 그걸 해가지고 문 열고 지내고 그 레슨 할 애들 방만 먼저 해놓자 하면서 얘방 내 방 뭐 이 정도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방만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에어컨을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저찌 해서 그 AM 스튜디오를 이제 정상화를 시켜서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거기서 거의 합숙을 하면서 거의 한 2년을 같이 지냈지. 2년을 같이 지내면서 예. 애들 다 집도 안 가. 예. 대학교도 안 가. 거기서 거기가 거의 자취방이었어. 자취방이고 집도 안 가고 수업도 안 가고 맨날 거기서 노래 만들고 술 먹고 놀고 뭐 그러고 음악 만들고 뭐 작업 엄청 많이 하고 예.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나는 그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것도 받아서 거기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보고도 하고 사업적 성과를 조금씩 내야 돼 해가지고 녹음 사업 이런 것도 제대로 했었어. 녹음실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부터 계속 내가 공부를 했거든.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정도 받을 실력은 됐었지. 실력은 됐고 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게 축가 녹음. 결혼식을 하는데 예. 이 세상에 인싸들만 결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예. 아싸들도 결혼을 하는데 아싸들은 축가 같은 거를 예. 어떻게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셀프로 해결을 하는 그런 셀프 축가를 해주는 거를 하면은 이제 돈 그래도 꽤 한 번 하면은 뭐 한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 1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취미 녹음하는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들, 취미 녹음하는 사람 한 달에 뭐 한 내 생각에 한 50만 원 정도 벌렸던 것 같아. 한 달에 50만 원 녹음만으로 녹음하고 그리고 레슨 같은 거 가끔 있으면 하고 레슨 들어오면 하고 믹싱 마스터링을 그 당시에는 이제 레슨 하는 곳이 없었어. 울산에 내가 궁금해서 배우고 싶어서 울산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예. 없는 거야. 울산에 하는 곳이. 그래서 없네?
그리고 어떤 실용음악 학원에 갔는데 막 내보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가 실력이 빨리 늘었냐? 사람은 한 100몇십 명인데 믹싱을 내 혼자 하는 거야. 몇 개씩 하는 거야. 엄청 많이 하는 거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이러니까 실력이 빨리 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는데. 이래서 그냥 레슨을 했지. 레슨을 하고 뭐 레슨비도 뭐 많이 받지도 않고 그 당시 뭐 한 20만 원 받았나? 그러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수입이 한 70만 원. 많이 들어오면 한 100만 원. 그 정도 와서 이제 에임스튜디오 운영비는 월세랑 전기세랑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비 이런 거 내고 그런 식으로 정착을 해서 에임스튜디오에서 거기에서 거의 모든 게 다 일어났지. 이제 거기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 1년 정도쯤 되고 한 1년도 아니다. 한 몇 개월 정도 되니까 우리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주목을 받았어. 우리가 아니라 얘가 주목을 받았어. 얘가 냈던 노래 중 하나가 히트를 친 거야. 한 조회수가 아마 몇십만 이 정도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오, 좀 주목받네 라고 생각해서 주목받아서 주목받고 그것도 있었다. 주목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학을 다 때렸어. 전부 다. 거기 있던 멤버들이 거의 다 휴학을 때렸어. 대학생들이 한 8명 뭐 이 정도 있었는데 다 휴학 때리고 이거 우리 본격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대학생 때 공연을 다녔어가지고 공연 관계자들이 내 연락처가 있어서 우리 이번 공연인데 뭐 할래? 라고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대학교 휴학을 때렸으니까 그럼 우리끼리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공연을 다니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또 새로운 팀을 창설을 했어. 뭐 콜드라는 팀을 창설을 해가지고 그 팀으로 공연 다니면서 이제 그 팀으로 계속 활동을 했지. 그 팀을 키우려고 하고 파티도 하고 그때 했던 파티처럼 울산에서도 옷가게 같은 데 빌려서 파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이러니까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사이에 인물이 뭐 하나 둘 더 있는데 그런 계기가 되게 해준 인물들이 하나 둘이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질문이 또 있어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자를 시프트 영역이라는 이제 사업자를 냈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힙합 회사다 음악 레이블이다라고 이제 회사를 만들고 우리가 남들과 차별점을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울산에서 우리가 남들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1번 우리는 서울이 아니라 울산에 있다. 그리고 2번 뭔가 특별한 지점을 찾고 싶어서 한 게 또 라운지인 거야. 그래서 가게를 했고 자급자족을 해서 하자. 그 이후로는 라운지 창업 이후는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쉬울 줄 알았지. 근데 엄청 어려운 거야. 그 가게를 운영하고 돈을 벌고 이러는 게. 그래서 가게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지금 시프트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 특별한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그다음 빅스텝이 없다 우리가. 그다음 빅스텝이 없고 점진적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 점진적 성장. 장사도 조금씩은 잘 되고 음원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 이러고 있긴 한데 그다음 점진적 성장만 하고 빅스텝이 없어서 빅스텝을 하고자 서울로 온 거지. 뭔가 좀 다른 성공을 한 단계 성장을 하고자 서울로 온 거지. 그래서 일단 이게 전반적인 개요. 개요. 현재까지. 형님인데 우선 그때 형님이 카메라에 너무 조금 좁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약간 조금만 울산대학교 힙합 동아리에서 형님이 되게 전설적인 존재였다고 권위가 어마무시했다고 익히 들었습니다. 그 명성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그 위세가 막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느꼈어요. 이 시프트 66 아티스트들의 눈빛에서 형님을 보는 그 어떤 동경하고 경외심을 가지는 경애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게 되는데 정말 전설이긴 했나보다 이 생각도 했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전설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오버하긴 한데 일단은 여기에서 또 어떤 지역적 불균형도 좀 느끼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울산에서 뭐 이런 거를 해보는 것 자체가 경험이 상상도 못하는 경험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녹음, 뭐 음악, 뭐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상상도 못하는 경험이었어. 그냥 일을 척척척 잘 했던 것 같아. 일을 척척 잘 하고 뭐 행사도 만들고 뭐 그랬지. 행사도 하고 돈도 시원시원하게 쓰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러고
하하. 그리고 성과를 만든 거는 예를 들면은 일단 작업실 차려가지고 조회수를 올리고 예.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실제 옆에서 같이 봤으니까 애들이 예. 그리고 후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 그룹에 속해 있진 않지만 저 형들 와 좆됐나 뭐 이러면서 예. 그냥 우리랑 같은 똑같은 학생이었는데 저 형들은 막 자기들이 봤을 때는 막 아티스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좀 과장됐지. 사실은 우물 안에 개구리지. 근데 그 우물 안에서는 거의 신이나 다름없었지.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굴림했던 거군요. 굴림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였다. 장난. 아니야 맞았어. 진짜 그냥 발가락 빨아라. 그냥 장난인데 네. 그냥 모르겠네. 그냥 그 당시에는 예. 되게 좀 그랬지. 뭔가 모르겠네. 왜 그랬던 것 같아. 일단은 걔네 입장에서는 그 음원 사이트에 음원을 낸 사람 정도만 예. 돼도 엄청난 그 걸 예. 했기 때문에 존경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한두 곡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곡을 막 해버리니까 예. 대단해 보였겠지. 그렇지. 동아리 그 당시에는 아직 동아리와 접점이 있을 때에 그렇게 했으니까 동아리원들이 봤을 때는 와 씨발 뭐 얘네들 쩐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는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접점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있긴 해 접점이. 그리고 좀 그럼 뭐 내가 지켜보고 있지. 잘하고 있나? 근데 뭐 더 손을 대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민승현이라는 사람이 울산대학교 힙합 동아리를 어떻게 물들였는지, 그래서 힙합 동아리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좀 제일 큰 거는 멋있게 좀 멋있게. 보이고 싶었고. 예. 그러니까 조롱받는 거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다른 힙합 동아리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 조롱하거든 그냥 힙합 동아리 있는 애들. 그리고 힙합 좋아하는 애들이 사실 리스너들도 마찬가지. 리스너들이 듣기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찐따들이 많아. 그냥 찐따들이 많아서 막 그런 뭐 DC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많고 이래가지고 뭐 조롱받는데 그런 게 싫었어. 조롱받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하고 난 뒤로는 그래도 일단 조롱받는 그룹은 아니라는 거가 된 것 같고 그 이후로 지금은 또 모르겠어. 지금은 알아서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알아서 이제 음악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애들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결국에 그 느낀 게 그 당시 나는 동아리를 진짜 어떠한 이 그룹을 이 실제 사회적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 막 노력을 했었어. 실제로 동아리를 떠나서 진짜 막 회사처럼 운영을 해보고 싶었어.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지. 결국에 동아리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나 그 동아리에 가입하는 애들이 그거를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 아니라 취미로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성공을 시키는 건 어렵고 그냥 말 그대로 취미나 자기 개인적 어떤 재미를 위해서 찾는 곳이지 그거를 나랑 같이 목숨 걸고 성공해 볼 사람은 없었어 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동아리와 내가 이제 동아리는 그만 동아리로 생활은 멈추고 다른 이제 제대로 된 그걸 하자라고 해서 어떤 팀을 만들고 그 팀에서 회사로 발전이 됐고 그 뭐 질문이 그러면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신 거예요? 어떤 간절함 내지는 절박함 같은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조건 있지. 그런 걸 좀 또렷하게 느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하던 멤버가 엄청 많았는데 막 나뉘었지. 대학생활 할 사람, 진짜로 학교 때려치고 음악 할 사람 이런 식으로 나뉘고. 근데 그 와중에 대학생활해서 어떤 이제 그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민수라는 친구는 사실 우리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애 중 하나였어. 엄청 잘했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쇼미를 붙었고 나머지 우리는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쇼미 1차였나 뭐였지? 1차 붙었어. 그거 체육관에서 하는 거에서 민수는 붙었고 우리는 니랑 나랑 민수랑 뭐 붙었다. 윤차이도 붙었고. 근데 이제 서울을 가냐 마냐 하는데 그냥 안 간다 했어. 그러니까 영상 심사는 전부 다 붙었는데 서울에 가서 이제 체육관 라이브를 하는 거를 이제 다 붙어서 다 가자 했는데 힘찬이도 갔나? 갔어. 다 갔는데 민수는 안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명이라도 이거 예. 가서 이거 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해야 되는데 예. 그 왜냐면 그 친구는 에이스 중 하나니까 제일 공격수 축구로 치면 호날두가 나 경기 안 뛸래 오늘 이거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거의 얘랑 예. 아니다 솔직히 라이브나 공연은 민수가 그냥 원탑이었어. 그냥 메시였다. 메시였는데 예. 안 가겠다니까 메시가 오늘 시합 안 뛰겠다 하니까 오늘 결승전인데 아씨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업 나는 그냥 뭐 예. 시험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안 가더라고. 예. 시험 공부해야 돼 안 가고 어떤 애들은 이제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나는 학교 졸업할게 이러면서 나뉘었어. 또 나뉘고 근데 이제 얘랑 내랑 뭐 힘찬이 뭐 등등 여러 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하고 학교를 때려쳤지. 근데 과연 근데 이렇게 그렇게 간절해서 지금도 간절하냐 하면은 아닌 애들도 있는 것 같아.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도피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그 개인의 심정은 잘 모르겠고 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간절히 내가 막 엄청나게 간절히 성공을 아니야. 나는 간절히 지금도 바라고 있긴 하고 아직도 막 그런 감정이 되게 취해 있거든. 취해 있어서 아무튼 간절한 게 중요하지. 성공이라든가 그 목표를 달성할 때. 그럼 이제 민승현이라는 인간의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파릇파릇한 그 청록색의 절박함 내지는 간절함은 지금도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많이 흐려졌지. 많이 흐려졌다. 엄청 많이 흐려졌지. 그러니까 예. 간절함이나 목표 의식은 뚜렷해. 예. 그런데 그걸 느끼지. 그 엔진의 그 가속력은 확실히 줄어들었어. 가속력이 그때는 이제 나도 옛날 그 당시에는 열정이라는 게 안 식을 줄 알았거든. 열정이 안 식고 예. 뭐 사람은 변한다 뭐 열정이 식는다 그거는 니네들 얘기고 나는 달라. 나는 진짜로 다르다. 예.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를 유지하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유지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열정이랑 그 가속력이랑 실행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확 뭐 어떠한 그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는 마음이 엄청나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 가야겠다. 애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다이어트 해야지. 1월 1일에 오늘부터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날 당일날 체육관 가는 거는 그 감정이 도취돼서 가는 건 쉽잖아. 근데 그걸 지속하는 거는 어렵잖아. 근데 그래도 나름 오래 지속한 거지. 거의 8년 동안 계속 했으니까. 근데 옛날이랑 똑같은 정도의 농도냐고 하면 농도는 좀 옅어졌지. 이제는 막 순수성보다는 순수성도 순수성인데 아무튼 몰라. 옆에서 봤을 때 네가 봤을 때는 어떤 거 같아? 뭐랄까 좀 많이 현실적이어졌다라고 느끼고 근데 그 열정의 그 뭐랄까 좀 성큼성큼 앞으로 내딛고 싶어하는 거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그 두뇌는 이제 발전을 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빨리 찾아갈 줄 알고 방법을 이제 알아내가지고 뭐 위통할 때도 뭐 과정 같은 거를 딱딱딱 머리 안에 프로세스가 딱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는 됐는데 이제 그만한 연료는 딱히 없는 딱 그 정확한 표현 같다. 노련함은 생겼어. 맞아 이거야. 알겠긴 알겠어. 이제 방법적이거나 노련함은 알겠는데 그 연료가 줄어들었지. 맞아. 옛날에는 알겠다 하면은 진짜 바로 실행했거든. 야 이거 하자 하면 내일 바로 실행했어. 그냥 내일 하루하루가 바뀌어 있었어. 그건 모든 젊은이들이 똑같지만은 그냥 그 당시에는 이거 할래? 오케이 하고 다음날 애들이 동아리방 오면 막 바뀌어 있고 그랬어. 뭔가 지금 어디 뭐 알아봐져 있고 뭐 진행하고 있고 야 저 작업실 할래? 하면 더더더 해서 바로 그 며칠 뒤에 바로 작업실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뭐 할래? 오케이. 근데 좀 더 막 신중해진 것도 있지. 지금은 돈이 들어가고 이제는 그렇지 막 효과보다도 효율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지. 해야 될까? 그러고 예. 시간이 들고 이러니까 그리고 좀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겠지. 도전했다가 또 안 되면 어떡해. 뭐 이런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했는데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그럼에도 근데 좀 하는 편인 것 같아. 아직까지는. 40살이 됐을 때도 똑같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런 말도 생각나는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서생의 문제 의식에 골몰했던 사람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들고 상인의 현실 감각에만 몰두했던 사람의 예로 이승만 대통령을 들거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민승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실을 인식하고 효율을 함께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워나가는 그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좋게 보면. 그리고 상인의 현실 감각을 함께 터득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한 예. 통찰인 것 같군. 정확한 통찰이야. 나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말이 예.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지금 여기서 조금 뭐 식긴 식었는데 근데 포기 안 함. 가끔씩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근데 그 당시에도 항상 진짜로 막 그런 막 마린의 스팀팩 같이 계속 그 상태가 아니었어. 하다가 안 되네. 뭐 했는데 뭐 안 되네 하면은 어떤 귀인들이 나타나서 다시 또 열정 막 넣어줬어.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든가. 했는데 안 되네 했는데 갑자기 뭐가 또 터져서 오 오케이 하니까 되네. 하다가 아씨 안 되네 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니네 거 보는데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이래서 뭔가 내가 좀 식을 때가 되면 다시 또 그걸 열정을 주변에서 다시 또 넣어주더라고. 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더라고. 그러면서 아 내가 포기만 안 하면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를 포기만 안 한다면은 그 연꽃을 피울 수 있겠다라고 마음속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긴 하지. 내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진짜 100%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100%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무모한 도전이지. 이제 야 뭐 이제 뭐 너네 뭐 되겠어 이러는데 하하 뭐 앞에서는 하하 아유 열심히 해야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니는 안 된다고 생각해라 이러면서 그러는데 대신 딱 정확한 너의 그 통찰인 것 같군. 그러니까 우리가 서생의 문제의식에 골몰하기도 되게 쉬운 것 같고 상인의 현실 감각에 매몰되기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때로는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고 그걸 몸에 탑재하고 있다가도 때로는 또 상인이 되어서 현실 속에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런 능력이 어떤 균형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민승현은 이 균형 감각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번 질문. 서생의 문제의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생이 뭔데? 서민생활? 서생이 뭐지? 서생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뭐 선비 기질이 강한 예술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양반, 뭐 지식인 이런 것이고 상인은 그야말로 그 장사꾼. 무슨 뭐 서생 뭐 그 김서생 그러니까 뭐 이해했다. 예. 그러니까 음란 서생. 음란 서생 할 때 그 서생이다 이 말이지. 그 서생인데 예를 들면 서생에 치우친 건 예를 들면 탁상공론을 말하는 겁니다. 책상 위에서 철학만 이야기하고 이념만 이야기하고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상인 같은 경우에는 삶을 얘기하는 생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물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서생은 또 형이상학적 세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분간이 되는데 정확하다. 예. 그러면 네가 질문이 이제 그 사이 효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전형적으로 탁상공론에 치우친 이상만 이야기하는 이상주의자거든요. 거의 그렇지. 이게 저의 이 단점이기도 하면서 제가 사회에서 해나갈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동시에 아는 게 이렇게 서생적인 문제의식만 가지고 이런 이상만 쫓는 것을 통해서 현실의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현실에 깊이 이제 발을 딛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진흙탕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 되게 비천한 것들을 몸에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현실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 때로는 영리함, 영악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노련함, 뭐 노회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건 유물론의 세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예전에 민승현은 처음에 금상첨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처음에 스튜디오를 시작할 때 민승현은 대략
서생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해요.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0%지. 예, 그러니까 음악의 이상, 뭐 어떤 음악의 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또 100%라기보다는 예. 그 당시에도 예. 또 그런 어떠한 그런 이상과 그런 현실 속에 그런 막 균형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돈도 벌어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뭐 다른 어떤 그 국가 지원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 건데 그게 엄청 예.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적폐거든 적폐.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막 그런 거 하고 막 뭐 그거 하는 거가 완전 뭐 그냥 뭐 진절머리 막 하기도 싫고 막 억지 막 발표 쇼야 쇼하고 돈 받아가는 거야 그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지원 사업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10팀을 지원해준다 치면은 한 팀만 진실됐어. 나머지 9팀은 그냥 그 돈 그냥 눈먼 돈 받아가는 거야. 9팀은 그냥 그 돈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고 증발해버리고 뭐 몰라. 근데 그 한 팀을 위해서라도 국가 사업은 존재하긴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막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보면서 예를 들자면 비누를 만드는데 막 지원을 1,000만 원을 해줘. 예. 비누? 아니 뭐 비누 만들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지. 예. 내 기준에서는 비누 만들기 왜 돈을 왜 지원해줘? 고래비누로 만들겠대. 울산 특별 특산물로 고래비누로 만들겠습니다. 니라면 고래비누 쓰겠나? 니 고래비누 돈 주고 살래? 이러는데 근데 이거는 내 지금 생각해보면 편협한 생각이야. 결국에는 그 고래비누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기준에서는 우리 음악 만드는 게 똑같이 보는 거야. 야, 니네 음악 그 이상 귀 시끄럽고 그거를 왜 들어?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못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도 이 서생의 상인의 현실 감각,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 둘 다 있긴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상인 가까워졌지. 어. 그런데 예. 상인에 가까워졌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 우리의 그 메인 철학이 되는 그런 음악성이라고 해야 되나? 메인 철학이 일단은 그 인간적인 가치, 그러니까 사업적 가치보다 상인이 바라보는 가치보다 서생이 바라보는 가치가 더 우선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는 일단은 상품을 만드는 공산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공산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예술품을 만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예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1번 서생의 문제 의식에 근간한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충돌 케이스가 발생했어. 아티스트와 내가 기획자와 아티스트가 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엔간하면은 아티스트의 그 철학을 중요시를 하지. 인간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를 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행사 가자 했는데 나 그 행사 안 갈래. 나는 지금 내가 안 가고 싶고 왜 안 가고 싶은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오케이 그러면 안 가고. 가는 게 무조건 상인의 관점을 봤을 때 무조건 가야만 해. 2000% 가야만 해. 그런데 얘가 안 가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 사람의 이 서생의 그거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서생의 신념을. 그렇지 신념을 존중하고 그래야지 그 서생이 이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의 상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 또한 상업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내가 얘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보다 이거를 존중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지. 상업적 관점에서 상인의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근데 그 균형을 찾고 있긴 해. 근데 그렇게 너무 오래 하니까 성공하지 못한 채로 서생인 채로 나이가 들어버렸어. 우리가 돈은 못 벌고 그것만 쫓아가고 아직 그렇게 된 거지. 예를 들면은 극단적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쳤을 때 릴스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어. 릴스 나는 했으면 좋겠어. 나도 솔직히 말하면은 막 다 릴스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들이 바라봤을 때 뭐 릴스 뭐 이런 거 그 쪽팔린다. 우리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멋이 있거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념이나 멋이 있어. 진정성 같은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멋 없는데 그거 꼭 해야 돼?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릴스가 홍보에 제일 효율적이니까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충돌이 됐을 때 그 절묘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이제 지점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 얘네의
신념을 만족하면서도 상업적인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그 지점을 찾는 게 나의 과제지. 아직은 못 찾아서 우리가 아직은 대중적 유명세를 얻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언젠가 하다 보면은 그 지점을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띵 만나면은 이제 성공할 수도 있겠지. 돈을 번다든가 대중적 유명세도 얻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지금의 시프트 66, 지금의 민승현은 이 서생적인 그 가치, 진정성의 가치, 음악의 가치, 신념과 어떤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지점에 이르렀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또 바뀐 게 그러니까 예. 그 계속 예. 만족을 했었어. 예. 우리는 개쩔어. 우리 음악은 쩔고 예. 우리의 철학은 쩔고 예. 우리는 예. 그 뭐야 뭐시기 이 서생으로 만족하냐가. 대표되는 서생으로 상징되는 이 형이상학의 세계, 진정성의 세계, 음. 신념과 가치관과 고집의 세계에 대해서는 민승현과 시프트 66의 아티스트들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지점에 이르렀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점에 이르렀지는 못했지.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멋있는 지점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결국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러한 행위가 뭐 행위라고 할 것도 뭐 대단할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야 니 그냥 릴스 찍고 뭐 이런 거 얼굴 팔린 거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잖아. 니 그런 거 할 자신 없어서 안 하는 거잖아. 니 연예인 흉내 못 내서 못 하는 거잖아. 남들이 봤을 때 뭐 그러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그대로 고집을 하면서 보여줬을 때 성공까지 해야지 그 서생 신념이 도달하는 거지.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거기서 대중적 상인의 현실 감각까지도 갖춰야지 우리가 바라보는 멋의 지점에 도달하는 거지. 근데 이건 나의 생각이고 어떤 애들은 물어보니까 자기는 돈 안 벌어도 상관없는데요. 자기 돈 안 벌고 어떠한 인정받는 작품만 만들면 된다. 이런 애들도 있어. 돈은 안 벌어도 된다.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부는 필요 없고 명예만 있으면 된다. 그런 애들도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부까지 있어야 된다고. 나의 기준에서 내 서생은 부까지 있어야 돼. 부까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어떤 애들은 걔네들은 진짜 예술가인 애들도 있어. 진짜 나는 마스터피스 만드는 게 목표. 나는 그거에 따르는 부도 동반이 경제적 그것도 동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진짜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를테면 나는 예술의 숙주다 거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니는 어때? 나? 나는 마스터피스에 대한 욕심보다는 뭐 그냥 그 부지, 그러니까 유명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음악을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명예와 부 같은 둘 다. 예술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나는 일반 사람들의 대중들.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애들도 있어. 일반 대중들은 몰라도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애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도 있는 거지.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의견에 상관없어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런 과장하자면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다르지. 근데 걔네들은 어떠냐고? 그런 분들은 음. 본인을 예술이라는 숙주냐? 어떤 그 생명체가 발화하기 위한 숙주로 여기는가 맞다. 하는, 맞고 죽어도 상관없는 애들이다. 걔네들은 진짜로 그렇지 못할 바에 죽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바에 죽겠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그야말로 서생적인, 그렇지. 성직자적인. 그렇지. 그럴 바에 종교적인. 죽겠다. 거의 그 정도야. 그런 애들이 근데 예술가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어야 가끔씩 진짜 예술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창작은 없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 진짜 뭐 거의 창작에 가까운 예술이 나오기도 해. 그럼 와 쩐다 이러면서 역시 뭐 잘 절묘하게 그 지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그 시프트 66에 우리가 지금 서생과 상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프트 66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게 있는 건가요? 그 안에 이게 되게 극단에가 왼쪽 맞다. 극단에는 서생의 그 극단이 있을 것이고 오른쪽 극단에는 맞다. 가장 대중적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는 건가요? 맞지. 우리끼리는 그걸 이제 무협으로 표현하는데 정파, 사파 그리고 마교가 있거든. 정파 대표 주자가 오드고우지. 대중적인 노래. 몇 명이 있지. 또 정파 노래들이 정파가 몇 명 있고 사파들이 또 몇 명 있어. 사파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사파는 좀 힙합스럽고 좀 뭔가 빡센 가사 쓰고 비대중적. 비대중적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대중적인데 반대중적은 아니야. 근데 마교들이 있어. 마교들은 반대중적이야. 들으면 이거 이어폰을 뺄 정도. 태풍이 마교라고 표현해도 될까? 태풍은 사파지. 사파? 바라바라방 같은 거는 되게 대중적이지. 그러니까 사파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뭐랄까 사회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예. 이제 약간 날티나는 음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부모님한테 들려주긴 조금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대중적인 것보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마교는 또 다르지. 마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내가 할 길이 간다 이런 애들이 있고 마교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마교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마교지. 마교다. 걔네들 진짜 마교다. 그냥 가사도 그러니까 형식도 없다. 남들이 이걸 듣든 말든 상관없고 내 할 말은 해야겠고 뭐 고추가 어쩌느니 뭐 내 할 말은 해야겠고 음악적인 형식에 대해서도 막 괴상해. 예를 들면은 가수 중에 미국 DJ 중에 릴 텍사스라는 사람이 있어. 릴 텍사스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마교인데 BPM 1000짜리의 곡을 만들어. 그러니까 BPM 1000짜리 곡이 이거 나중에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이거 왜 마교인지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야. 아무튼 그런 가끔씩 그런 마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정파, 사파, 마교.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 있는 거지. 서생과 상인의 스펙트럼이. 이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묻고 싶은 게 그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도 일종의 인정이겠죠. 사회적인 인정의 대표적인 상징물일 텐데 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의 그 정파, 사파, 마교분들 모든 스펙트럼 속에서 공통된 특징은 어쨌든 누군가 인정을 해주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티스트들이 됐건 아니면 일반적인 리스너가 됐건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인정해주는 것, 자기 자신이 보내는 박수갈채,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예술가에. 제일 중요하지. 예.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전 박수갈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수갈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박수갈채 없는 하루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가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예술의 창작보다도 박수갈채를 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 텐데 지금 그 민승현은 박수갈채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 방법을 계속 익혀가고 있나요? 스스로 박수갈채를 보내줄 수 있는 인간인지. 내가 내 스스로한테? 예. 아니 내가 내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지? 둘 다? 제 생각에 대표로서 이 민승현이라는 사람이 아티스트들에게 건네주는 박수갈채는 충분한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해. 예. 잘하고 있어. 예,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쏜다고 저는 느꼈어요. 잘 모르지만. 근데 스스로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에게는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이 집단과 나를 동일시하거든. 예. 이 집단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과 나도 동일시해. 얘가 작업물을 가져도 얘들이 하면은 거의 이 집단의 개개인과 나를 거의 동일시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쩌는 걸 만들어 봤을 때 내 스스로도 이런 식인 거지.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박수갈채를 보내지. 그런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증명이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태풍 아까 얘가 또 나와서 그런데 태풍이 처음에는 했을 때 의아해했어 다들. 근데 나도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는데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막 엄청 가까운 사이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빨리 가까워졌어. 사람 결이 비슷하니까 빨리 가까워졌는데 이제 나한테 외주 작업을 맡기겠대. 믹싱 작업을 맡기겠대. 맡긴다고 해서 돈 한 곡당 한 10만 원 이래가지고 열 몇 곡이니까 100몇십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됐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전에는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빠져버린 거야. 빠져서 이거는 그냥 같이 하자고 해야겠는데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입교 제의를 했지. 입단 제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입단했는데 뭐 처음에는 지금도 딴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음원 성적이 날 게 없어. 대부분의 무명 가수들은 그냥 음원 수익 100원, 200원이거든. 처음에는 그랬지. 그런데 어느 시점에 팍 주목을 받았거든. 태풍이. 주목 받아서 들어오거든 한 달에.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느끼지. 역시 틀리지 않았어. 그때 뭐 이상한 노래 특이한데 그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 마찬가지야. 우리 노래 뭐 듣고 뭐 했어. 잘 모르겠는데 뭐 이래도 하하 모르겠지. 아직은 모르겠지. 뭐 이래서 하지. 하하 아니거든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탁탁 이제
나의 작전들이나 내가 시도한 게 성공할 때 박수갈채를 내 스스로 보내지.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짜릿하지. 그러면 오드 구호 음. 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박수갈채를 충분히 보내주고 계신가요? 어때요? 박수갈채라기보다는 박수갈채 난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언제 그런 걸 느끼냐면은 내가 내 과거 노래를 듣고 내가 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다시 얻었을 때 그런 걸 느껴. 그럼 나는 그 과거 노래로 인해서 내가 나한테 영향을 줬던 것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겠구나. 잘하고 있었네, 잘했네. 앞으로 또 더 해야겠다. 이런 내 노래, 내가 만든 내 노래들로 인해서 나는 느끼지 그런 걸. 그게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잘 칩니다. 저희도. 아까 제 안목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연관된 질문이 시프트 66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뭐예요? 뭐 아티스트를 간택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거 재밌다. 내가 생각했을 어떻게 때는 간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의 결이 잘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딱 그냥 어떻게 연인이 되느냐랑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이 될 때도 서로 그냥 이성적 외모 봤을 때 뭐 꼴리노 뭐 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와 이쁘다, 와 잘생겼다, 멋지다 이랬는데 막상 대화를 했는데 잘 안 맞네. 뭐 내가 뭐라 말한지도 뭐 잘 못 알아듣고 안 맞노, 여기까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딱 똑같은 것 같아. 처음에 막 노래라든가 어떤 계기로 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뭐 노래 좋아, 노래 좋은데 근데 막 그래서 딱 가까워져 봤는데 잘 안 맞아. 뭐 사람이 잘 안 맞아. 그래가지고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말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그 과정이 친구가 되는 과정이 자 친구 합시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그렇게 됐던 과정들이. 그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초기 멤버가 다 그때 대학교 때 애들이야. 그러니까 다 친구가 됐고 합숙하고 그랬던 멤버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기 멤버에서 벗어나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많이 없어. 선주, 키모엘, 태풍, 이시데이 데데스 이거밖에 없나? 4명밖에 없어. 초기 멤버에서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 4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초기 멤버는 다 그때 거의 울산에 있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알던 사이, 예전에 사운드 클라우드 뭐 이런 걸로 해서 알던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서현이라고 여자 가수가 한 명인데 허션이라고 그 친구랑 그렇지 거의 다 예전 초기 멤버야. 초기 멤버고 그냥 그 입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한 사람이 4명밖에 없어. 그러면 연인의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인과 뭐 고백이나 이런 이슈가 저는 이렇게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다 이긴 걸 그냥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겼구나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그냥 이제 가져오면 되는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 승리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연인도 고백이라는 것이 맞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입교 단계도 시프트 66 아티스트의 입교 단계도 사실 서로 다 이제 우리는 계속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이 대표와 아티스트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만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어떻게 생각해?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고 긴가민가도 있었고 태풍 이시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고백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운다였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 이미 그냥 너무 가까워져 있었고 그리고 키모엘도 이미 가까워져 있었는데 제발 절 이겨주세요 이러고 있었지. 근데 한번 튕겼고 키모엘은 근데 나 고민 좀 해볼게요 이러대. 사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왜 튕기지 이래갖고 사귀는 거 아니었어? 딱 그 정도였고 그거 말고도 이제 선주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가 거의 신으로서 모시거든. 우리의 거의 그 마교주로서 모시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그 친구의 팬이어서 얘를 진짜 데리고 오고 싶다 했는데 이제 우리의
김태선이 이제 우리 소통 부장이거든. 해가지고 예. 그 어떻게 친해진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도 이제 결이 맞다는 거지. 선주라는 친구는 친해지기가 어려운 친구거든. 나도 아직 육성 말을 몇 번 못 들어봤어. 몇 년 동안. 진짜? 말을 잘 안 해. 근데 김태선이랑은 말을 잘해. 그런 식으로 네. 사람이 결이 잘 맞으니까 그 친구도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은 사실 그거 어디랑도 했을 애가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김태선이라서 된 것 같아. 김태선이 그래서 야 시프트를 들어와 그러니까 이응 키읔 뭐 이런 하면서 그냥 하게 된 거야. 그냥 하게 된 거야. 그 게임 하다가 게임 같이 뭐 GTA 이런 거 했나? 바람이었다. 아 그때 그게 바람이었음? 그래. 아.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야 우리 팀 있는데 같이 할래? 그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게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그럼 이 결이 어떤 결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예, 결. 어떻다고 얘기해야 될까? 약간 MBTI 느낌이지. 뭐 I나 E 뭐 이 정도 차이지. 뭐. 근데 우리 시프트 집단의 결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좀 큰 거는 순수성인 것 같아. 애들 좀 순수한 애들이 좀 많고 순수한 애들이 많고 아까 전에 그 했던 서생에 가까운 애들이 많고 그리고 일단 내가 그렇고 그리고 또 뭐랄까 내가 보기엔 다들 착한 것 같아. 착하고 악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남 별로 속이려고 안 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 순수성이라는 거는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삶에 대한 뭐 솔직한 애정? 뭐 같은 비슷한 느낌일까요? 삶에 대한 진실한 애정 같은 거에서 순수성이 나오는 걸까요? 순수성은 어디서 삶이라기보다 나오는 걸까요? 사람에 대한? 솔직하게 한다고 느껴졌고 진실성에서 기반한 순수성인 거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아직 그냥 문장으로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느낌? 근데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굴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 말하라고 하면 수없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일까요? 그냥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 없이. 그런 것 같아. 그냥 안 좋아지는. 근데 나는 또 내 스타일이 나는 쉽게 사람들 좋아해. 좀만 있어도 오 좋은데 너 좋은데 그래가지고 와 음악도 좋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또 있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면은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게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뭐 막 뭐 죄인이고 뭐 살인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미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또 나를 좋아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잘 그게 됐나? 아직까지는 그건 미스테리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군. 근데 그 션님은 그 누구님 피처링도 하시지 않았나요? 누구? 허션? 예, 허션. 맞아. 그 슬로우 댄스였나요? 슬로우 댄스. 맞죠.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진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슬로우 댄스. 그러면 이거에 이어서 민승현은 시프트 665 아티스트들에게 어떤 대표이고 싶은지. 그거는 내가 진짜 이거 보내는 거 봤는데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어떤 대표이고 싶은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대신 그건 있지. 내가 절대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유치한 거, 소인배, 유치하다, 소인배 이런 거는 화남자 이런 게 되고 싶진 않은 건가? 그렇지. 뭐 그런 걸 표현하면 결국 하남자 느낌일 것이고 그런. 그리고 비겁한 느낌? 비겁한 거를 또 싫어하지. 비겁한 거 안 되고 싶고 그 정도? 정의롭고 싶다는 거. 그렇지. 정의를 막 쫓지. 근데 막 내가 막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쫓는 게 아니라 정의롭고 싶어서 쫓는 거지. 정의롭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정의를 향해서 가야지. 그러고 그게 없으면은 막 엄청난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자건으로 인해 형성된 인격인가? 자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도 보면은 그게 이제 막 군대에서도 이제 뭐랄까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부조리함들을 안 행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내 기준 정의에 맞지 않으니까. 어떤 대표 이것이 그런 생각은 막 안 해요. 그냥 거의 팀이라고 생각하지. 다 팀이고 그냥 거의 동등한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가
모든 인간이 관념적인 사랑과 관념적인 호의는 너무나 쉽고 편안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로는 쉽다 이 말이다 이거.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지구 저편에 있는 기아의 아픔에 공감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굶어 죽어 가고 있을 어떤 노숙인, 이름 모를 노숙인, 추위에 떨고 있을 그를 향해서 우리는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선의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피부에 맞닿을 수 있는 인간의 결함, 그리고 그의 어떤 더러움, 그의 어떤 비겁함과 치졸함, 이런 것들은 그 정도와 관계없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혐오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건 관념적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명제를 기반으로 봤을 때 민승현이라는 인간은 이 구체적 사랑에 조금 더 이렇게 능숙하고 재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너가 보기 어떤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봤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를 할 수는 예.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타인이 예. 내를 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런 거겠지. 그러면 내 스스로는 남들이 이렇게 내를 여겨주니까 그게 내 장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지. 근데 네가 말한 그런 구체적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로 난민들 오케이 들어오십시오. 내 집에는 오지 마라 이거다. 내 집에는 못 오겠어 이건데. 근데 실제로 이제 내 집에까지도 들이는 사람들도 있잖아. 진짜 고아를 입양을 한다든가 자기가 원해서가 자기가 만족을 떠나서 진짜로 그런 선함을 행하고 싶어서 진짜 노숙자를 돕는다든가 뭐 몰라 그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실제로 남을 도와주는. 근데 내 아는 행하는 게 이제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지. 돕는 건 아닌데 대신 서로의 추함을 아까 전에 네가 얘기한 내랑 피부랑 맞닿아 있는 이 사람이 추한 모습을 느껴지거든. 추하다. 아씨 왜 이래 임마 이러는데 그거를 좀 그거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감싸는다기보다는 그거를 사랑을 하는 거는 하는 것 같아. 예를 뭐 그렇게 하고 싶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더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김태선이 어떤 내가 봤을 때 막 추한 행동을 했어. 근데 씨 족같네 새끼 씨팔 뭐 하다가도 다시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그런 행동했을 때 남들이 또 나를 그렇게 봐주길 바라고 다시 사랑으로 좀 해주길 바라고 그러길 바라지. 그러니까 그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그 행동을 하려면은 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대로 좀 잘 돼. 순응하게 되는 스타일이세요? 그게 또 나는 또 장점이 잘 까먹어. 어. 짜증 나다가도 좀 지나면 까먹어. 까먹는데 진짜로 막 진짜 큰 일들은 잘 안 까먹는데 진짜로 막 모욕적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런 거는 잘 안 까먹는데 근데 뭐 사소한 일들은 잠깐 미웠다가도 까먹고 그냥 이렇게 다시 또 잘 지내고 그거 하고 하지. 그리고 생각보다 잘 미워할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진 않지. 거의 없지. 거의 잘 없고. 그러면 태선님께서 오드 구호님께서 아티스트로서 보는 이 민승현은 이런 구체적인 사랑에 타고난 인간이라고 좀 보시나요? 뭐 되게 그러니까 아까 소인배 얘기했는데 예. 그런 면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막 엄청 감정적일 때는 있는데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뭔가 이제 대인배로 빨리 변화하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피드백이 존나 빠른 느낌? 피드백이 빠르다. 약간 그래서 뭐 그랬구나. 나는 이래서 이랬다 하면서 감정 정리를 되게 빨리 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빠져나오는 거를 안 피하고 약간 되게 잘하는 느낌? 그걸 잘 까먹는 느낌? 바로 까먹어서 대인배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거 잘 까먹고 나는 오히려 소인배인데. 그렇지.
그 망각하는 재능이 있는 거군요. 이를테면. 엄청난 재능. 그 잘 까먹는 그 실제로 내가 예. 실제로 막 그런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빨리빨리 까먹고 감정 막 상처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그런 것 같기도. 그게 부럽다. 그 망각이. 아닌 것들도 있어. 막 핵심이 되는 살면서 핵심이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 예. 핵심이 되는 그런 걸 그 인간을 구성을 할 때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의 태도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핵심하는 막 그런 계기가 되는 막 사건들이 있다던가 막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에 그렇지, 대해서 정체성이 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까먹는 것 같기도 해. 그런 부분들은 막 새겨 넣지. 막 이런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수모를 겪었다 쳐. 이런 수모를 겪어도 내가 다시 무조건 성공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수모를 안 겪게 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를 하면은 이제 이런 해서 상처 받았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잘 안 까먹는데 작은 것들은 그 순간적인 것들은 거의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구체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대부분 그냥 순간적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 생기는 뭐랄까 그 순간에 그런 감정들이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막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 않다. 그 순간 굉장히 나 그건 있다. 막 이렇게 막 급발진하는 그런 건 있거든. 이거 그거에 완전 갑자기 매몰된다든가 막 족같네 이러다가 갑자기 또 한두 시간 뒤에 까먹어가지고 잘 하고 있어. 오케이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하노 하면서 그러다가 옛날에도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 내가 군대 생활할 때도 막 니 때문에 막 내가 화났던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아.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왜 막 이러다가 사실 까먹어 가지고 뭐 근데 뭐 갑자기 또 대화 신청을 해. 대화 신청을 하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밉다가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 망각하지 못하는 인간은 정신의 소화불량에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것이 정신의 소화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민승현은 정신적 위장이 잘 발달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내가 스스로 평가해도 많이 발달된 것 같아. 정신의 12지장, 위장, 대장 이런 곳들이 소화기관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정신의 소화기관이 타고난 인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탁월 이거일 땐 좀 밑줄을 긋고 나서 이제 다시 이 과거로 돌아오려고 해요. 시프트 66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대학생 승연이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해명해야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녁 후에 민승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성적표를 F로 수놓았던 말썽쟁이 승현이 저녁 이후에 장학금을 쟁취하는 모범생 승현으로 변모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복무의 시간과 공간 동안에 민승현은 무엇을 경험했기에 무엇을 느꼈기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일단 해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일단 제일 크게 느낀 게 일단 효능감이지. 효능감, 성취감, 성취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됐고 그리고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1번 효능감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문제들이 직면을 하잖아. 근데 그 전에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고 부모가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문제들 내가 직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남이 해결해 줬었다고 생각해.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내가 직면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 이유도 몰라. 이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설명도 안 해줘. 왜 미워하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실제적인 뭐 어떤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그랬던 기억이 나네. 어떤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 2등병이었어. 이거 기계 오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한 50명이 나를 쓱 쳐다보고 그냥 해라 하면서 저 새끼 또 저러네 이러면서 내가 잘못했어?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해? 뭐 이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발로 뻥뻥 차면서 건물을 부시는 거야. 망치 하나씩 들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막
그런데 그래서 나도 했지. 하니까 되네.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실제 앞에 눈앞에 처인 문제를 막 해결하는 방법들도 배우고 그리고 도전하는 것도 배웠잖아요. 군대에서 우리 점프하는 거 그런 거 헬리콥터에서 점프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이제 나니까 이제 그리고 일단은 그런 거에서 일단 효능감 느끼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했지만 나는 로봇 대부분 그냥 한국 이제 청소년들 그냥 다 로봇으로 살잖아. 로봇으로 하고 싶은 거 없고 네 꿈 뭐야? 꿈이요. 꿈 없잖아. 다 꿈 없는데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꿈 없는데 그 전까지도 똑같았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음악이라는 걸 해서 내가 이제 그 씨앗 씨앗이 생겼는데 군대에서 씨앗이 생겨서 얼만큼 그 확 성장하고 싶은데 그 불씨가 커지고 싶은데 딱 단절됐잖아. 그 성장을 단절시켰잖아 군대가. 그러니까 그 욕망이 엄청나게 커진 거야. 그걸 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커져가지고 그 어떤 상자 안에서 그 불이 팍 타는데 상자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다가 저녁 팍 하니까 불이 막 완전 그냥 에이스의 불기둥처럼 완전 엄청 불이 팍 커져가지고 그래서 에너지가 완전 넘쳤지.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약간 계산적으로 행동한 거지. 그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와의 협상이라든가 그 부모한테 협상에 우위를 점하려면은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조건 공부 뭐 잘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부를 다다다 해서 그때 과 1등 뭐 이런 거 하고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뭐 장학금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성과 증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뭐가 됐든 지원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나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쓸모 사회적으로 내가 무쓸모 하면은 그러니까 그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막 그래도 막 우울감이라든가 막 그런 거가 항상 있었어.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왜냐면 로봇이니까. 근데 이제 군대에서 내가 나는 그러니까 우울감, 사회 탓, 사회가 잘못됐어, 좌파식, 그럼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는 내가 좌파였어. 막 처칠이 그런 얘기 하잖아. 처칠이 막 젊을 때 좌파 아니면은 가슴 없고 늙어서 좌파면 되게 멍청하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내가 좌파하고 아빠랑 싸웠던 기억이 나. 아빠는 극우파거든. 그러니까 막 그러면은 그때 막 어떤 모녀 자살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어. 뭐 지하에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잘 살게 해주지 못한 사회가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어찌 됐든 그거는 차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회가 잘못됐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군대 가니까 거기는 이제 그 인간들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곳이잖아. 예. 그러니까 진짜 막 너무 괴로웠잖아. 와 악행들을 막 나한테 행하고 막 괴롭히고 심리적 고통 주고 울고 그 군대에서 몰래 킥킥 울고 베개가 눈물 젖고 이러니까 초반에는 그랬어 되게.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힘들구나 사회가 이 내가 역할을 이게 크다. 그 전에는 내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가면 근데 모든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잖아. 그들만의 용어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빗자루 가져와 이러면 되는데 뭐 빠삐리 가져온다 이러면 그들만의 용어로 바꿔가지고 빠삐리 가져온다 이러면 그게 뭐야? 이상 마대자루 이런 거 가지고 빗자루 가져오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멍청해지잖아. 그들 새로운 상황에 처하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내가 롯데리아 일을 안 해봤는데 롯데리아 일을 하면은 저기 가서 뭐 튀김 제세동기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제로 내가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멍청하구나. 그래서 사회 안에서 내가 쓸모가 있어야지 내가 무시를 안 받고 그게 되는구나 라고 군대에서 막 절실히 느꼈지.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됐다는 거를 무시를 안 받고 그 괴로움을 없애려면. 그래서 여기 왔을 때도 이제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지. 공부는 그중 하나였고. 그럼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쓸모 있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음악을 하겠다는 예술적인 자아 실현의 영역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억압된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저는 억압된 욕망은 신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억압된 욕망이 불기둥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신화의 불기둥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에서는 진짜 신화가 됐었어. 어. 야, 쟤 걔 아니야, 걔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 학교도 안 나오고 네. 막 맨날 자고 그랬던 애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남아 있었거든 학교에. 그러니까 걔 학교 그만둔 애 아니었어? 했는데 야, 쟤 과 1등 했다는데 이러면서 1등 했다 이러면서. 근데 안 친했지. 걔네들이랑 나랑 안 친했지. 나 학교에 안 나갔으니까. 학교에 안 나가고 몇 번 나가다가 말고 그냥 뭐 맨날 그러니까 출석을 부르잖아. 대학교 출석을 부르는데 민승현 했을 때 맨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름을 알아. 민승현 하면 그 새끼 없는 애 이러면서 맨날 없는 애. 근데 그러니까 1학기만 다닌 게 아니라 1, 2학기를 통째로 다 날렸어. 그러니까 800만 원을 날린 거야 등록금을. 그거 다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유급을 했는데 이제 여학생들이 보고 막 수근수근 되는 게 느껴졌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 다시 좀 하다가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과 1등 해가지고 남학생들이 남아 있는 남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야, 네과 1등 해가지고 그과 사무실에서도 막 네 얘기 하던데 이러면서 진짜 이러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지. 뭐 그러고 아무튼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때 딱 한 번 했어. 한 번 하고 한 번 달성하고 오케이. 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요거 몰두했지. 그 음악이랑 동아리랑 그런 거에 더 몰두하고 그 다음 학기에 또 바로 휴학했어. 1년 다니고 1년 다니고 한 학기 더 다니고 바로 휴학했다. 또 한 학기 더 다니고 휴학했어. 1학년 때 그렇게 유급을 했어야 되는 그렇게 학교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나요? 1학년 때 그러니까 로봇이니까 싫으니까 저항이지. 내가 원래 대학교도 가기 싫었거든. 대학교도 가기 싫었는데 고3 때는 이제 내 그 우울과 반항의 그때 제일 절정의 시기였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때리고 무서우니까 말을 들었어. 학원에 가라면 가고 뭐 안 가면 패고 그러고 뭐 아니면 뭐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내가 키가 늦게 컸어. 고등학교 1학년쯤 돼서 키가 컸거든. 그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무서워서 나는 그들의 말을 들었던 거야. 고1, 2 정도 돼서 내가 키가 컸어. 그러고 나서 고2 정도 돼서 이제 키가 크고 이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됐잖아. 물리적으로 벗어나게 되니까 씨발 안 무섭다 이거야. 이제 패 봐라 갖고 내가 뭐 몽둥이 나도 뭐 패를 한번 보여줄게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 된 거야.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제 물리적 두려움에서 그거 하게 되니까 그래도 아직도 두려워. 아직도 아빠가 내보다 키가 더 크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나를 물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제 완전 통제 벗어났고 나 대학교도 안 갈 거고 맨날 랩 노래만 듣고 그랬거든. 맨날 그러고 막 공부도 안 했고 원래라면 내가 이제 공부를 그렇게 막 강제로 시켰으니까 공부를 어렸을 때는 되게 잘했어. 이제 막 서울대 반 뭐 이런 거 특별반이었어. 특별대 반이었는데 근데 이제 고2 때는 이제 성적이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1 때는 뭐 1등급, 2등급, 1, 2, 1, 2, 3 뭐 1, 2, 3 막 이랬는데 고2 때는 뭐 한 3, 4, 3, 4 이러다가 갑자기 고3 때니까 4, 5, 4, 5 이래 되는 거야. 4, 5, 4, 5 이래 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학교도 갑자기 상상도 못하는 갑자기 학교로 쨘다든가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야. 새벽에 갑자기 일탈 PC방을 간다든가. 그때 10시 이후에 PC방 못 갔잖아. PC방 지금도 못 가나? 아무튼 해가지고 새벽에 막 몰래 PC방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막 일탈 막 가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대학교도 안 가겠다고 막 내가 막 울면서 막 그런 토로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 엄마 아빠한테 나 안 가고 싶다고. 난 랩 할 거라고. 그때 텔레비에 옥태견이 나오고 있었는데 내가 쟤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2PM 나왔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난 랩 하겠다고. 그러면서 내 방에 그때 베란다가 있었어. 내 방 베란다로 가가지고 문 닫고 베란다에서 랩 연습 막 하고 그랬었거든. 하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 강제로 대학교에 가게 됐어. 어떻게 뭐 막 원서도 내가 넣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뭐 내가 넣었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는데 이제 나는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막상 대학교 수업이 들어가니까 막 유치한 거야. 대학교는 근데 원래 처음에는 다 하향 평준화. 왜냐면은 뭐 전라도 신안에서도 오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다 교육 수준이 다 다르니까 일단 처음엔 기초 단계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유치한 거야 수업이. 그 당시에 와 장난하나. 나
내 서울대반이었다. 그래가지고 아씨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랑 내가 대학교 다녀야 돼? 이러면서 그때는 막 그랬어. 그러면서 수업 몇 번 갔다가 안 나가고 막 그랬어. 안 나가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몇 주 안 나가고 수업에 갔는데 웬일 갑자기 이상한 뭐 갑자기 뭐 천체물 뭐 이상한 갑자기 내 혼자 일론 머스크의 로봇 설계를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원래 여기 멍청한 학교 아니었어? 이러다가 내가 그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수준이 왜 이렇게 올라간 거야? 특히 막 수학이 있거든. 대수학 그러니까 수학 네. 공업 수학 이런 거 있는데 뭐 미치겠는 거야. 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뭐야 이게. 근데 이거 좋됐다. 그러면서 에이 씨팔 모르겠다. 랩이나 하자 이러면서 그리고 안 나가고 수업 안 나가고 그러니까 싫으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었어. 막 MT 대학교 MT에 갔는데 MT 뭐 이런 걸 참석을 했는데 술 같은 것도 내가 뭐 잘 안 마셔봤고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이제 그 당시에도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20살 되자마자 클럽을 막 엄청 다녔어. 클럽을 다녀서 그런데 이제 과 MT에서 이제 대학 선배들이 클럽 노래를 틀고 갑자기 노는 거야. 근데 그때 20살 이런 애들은 이제 클럽 그런 데 가면은 강간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미지 있고 클럽 가면은 무슨 이상한 애 뭐 이런 이미지 있었어. 그게 소도시의 특징이야. 소도시는 자기들끼리 아니까 클럽 가면서 그런 건데 이제 클럽 가서 이제 선배들이 막 자동차로 해가지고 클럽 노래 틀면서 노는데 나도 거기 끼어서 같이 놀았어. 모두 1학년 들기 내만 오 예. 그래서 놀았어. You and me baby and 이러면서 놀고 하니까 나를 막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러는 거야. 이상하게 보고 일단 거기서 이상한 스택 1 추가. 그 다음에 과 이제 어떤 뭐 이제 조에서 술자리를 가지는데 내가 뭐 어떤 이거는 내만의 그러니까 그 피해 의식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과에 여신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 여신 여주인공. 근데 지금 생각해도 걔는 이뻤어. 거의 연예인급이었어. 그랬는데 이제 같은 조가 됐지. 그래서 내가 좀 업이 됐나 봐. 막 가지고 막 술 먹다가 막 이상 행동을 했어. 막 술 먹다가 막 이상 행동했어. 그러다가 막 까불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가 근데 막 고기 구워주고 있어서 착한 아이 코스프레 막 하고 있어. 고기 굽고 이랬는데 너도 좀 먹어 뭐 이랬는데 너도 좀 먹으면서 이랬는데 뭐라 했더라? 너는 왜 안 먹어? 걔가 뭐 너는 왜 안 먹어? 이랬는데 네가 다 먹고 있어서 내가 못 먹고 있다 이러니까 장난친다고 웃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공주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걔가 뭐 기분 안 좋아져서 그 분위기 막 다 얼음되고 선배들은 걔가 막 실제로 상처를 받았나 봐. 그 당시에 네가 걔가 그랬어. 내가 돼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장난친 건데 하하 이러니까 분위기 막 얼고 선배들 나한테 뭐라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내 생상 그냥 장난친 건데 왜 분위기 이렇게 십창나지?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말 안 걸대 내한테 말 안 걸대 여자애들 내한테 말 안 걸고 그러고 진짜야. 그게 너무 그래서 과에 갔는데 뭐 내가 이상 왕따까지는 아닌데 과에서 그 메인 그룹에 내가 못 끼게 됐어. 못 끼고 그냥 부적응. 그래서 뭐 고등학생 때처럼 엎드려서 자고 너네가 싫은 거야 이런 것처럼 수업 안 들어 이러고 과 이렇게 술 먹으러 가는데 나도 끼고 싶었지. 씨발 여자들이랑 있는데 나도 술 같이 먹고 싶고 근데 나는 오라는 얘기를 안 해. 오라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씨발 뭐 그 와중에도 그 과에서도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일진 출신 이런 했던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이 막 주도해가지고 여자들 확 데리고 술 먹고 이러는데 나는 거기 못 꼈어. 못 끼고 그때 케이스도 있고 해서 친해지는데 일단 한번 실패했잖아. 친해지는데 실패하고 씨발 분위기 얼음돼서 친해지는데 실패하고 이상한 드립 한번 쳤다고 친해지는데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자리도 하면서 친해져야 되는데 이미 나는 쟤는 이상한 춤추던 이상한 애고 나한테 말도 안 걸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튼 뭐 친해지는데 실패해가지고 적응이 안 됐지. 근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에 있었지. 바로 힙합 동아리. 거기서 디스곡 쓰고 씨발년들 너네들은 나를 빼고 술 먹으러 갔어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거기에 더 심취 몰두하게 되고 과는 나 안 가. 어차피 거기 가면 재미도 없고 나 놀아주지도 않고 맨날 여기 취미가 맞는 애들을 만나니까 그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힙합 많이 막 듣지 않았었거든. 사람들 주류 문화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끼리 만나니까 누구 얘기하면 알고 이 노래 좋니 많이 얘는 랩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재밌었으니까 여기에만 가고 수업을 안 갔지. 안 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그때 그 여성의 한마디가 이제 내 그렇다면 내가 돼지라는 거야? 그 한마디가 이제 지금의 민승현을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기억이 나네. 생각보다 별거 없는 한마디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모르겠는데 왜 뭐 엄청나게 내가 막 그 상처를 받았었어. 그러니까 내가 장난을 쳤는데 분위기가 씹창이 났다는 거에 뭐 다시 시원하게 지금이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씨 족같네. 막 왜 이 한마디에 왜 내가 무슨 뭐 잘못했는데 분위기 씹창 나고 선배들인 쟤를 막 챙기고 걔를 막 해주고 나를 이상한 애 취급하고 얘를 상처 준 우리 거의 박근혜 공주님을 상처 입힌 그 주변 비서들처럼 그거 하고 나는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더 그렇게 되고 그래서 힙했구만. 그때는 내가 그랬었지. 그러면서 힙합 동아리 이런 거 하고 그랬지. 아무튼 그 여성에게 고맙지 지금. 고마운 정도. 고마워 우리도. 고마운 정도는까지는 아니고 농담이고 어쨌든. 태선님이 오늘 그 승현이 형의 이 대학 생활 이런 건 어땠어요? 근데 대학 생활에서 처음 만난 게 그냥 동아리 때 회장으로 만났고 근데 내가 이제 막 편입을 성공하게 돼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 이번에 편입하는데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얘가 한번 그러면은 동아리에 한번 와라 해서 면담했는데 얘가 첫 마디가 나 의자에 앉아놓고 무슨 면접하듯이 혹시 녹음이 안 되고 있나? 녹음되고 있다. 면접하듯이 막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뭐 랩을 시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약간 랩 실력을 보고 뭐 면접을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꿈 목표 이런 거 묻고 근데 또 뭐 내 꿈은 뭐 쿠키 본탑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대충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별거 없었어. 그러고 그냥 이미 내가 들어올 거라고 이제 확정을 해놓고 그냥 물어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되게 권위적인 사람이었지 내 첫 느낌은. 그때는 이제 그때 흑화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랑 못 친해져서 내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그런 여자애들이랑 대화를 한 마디도 안 했었 못 친해졌던 거야.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이제 나는 그러니까 흑승현에서 백승현이 됐지. 다시 이제 사회적으로 적응도 됐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구나. 갑자기 남들 춤 다 안 추는데 혼자서 춤추면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그런 행동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해서 이게 김태선을 만났을 때는 이미 사회화가 된 상태를 만났고 사회가 안 됐었던 시기도 있지. 이상 행동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에 이 눈물겨운 시절을 돌아봤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좀 결정적인 분기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범생 승현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상징되는 이 보편성과 안정성의 세계에 작별을 고했다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과거에 누적된 매몰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고 미래 어딘가에 쌓여 있을 보편성의 영역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또 내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이제 평범한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이제 원대한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게 슬로건이었거든. 그러니까 평범한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뭐 어떻게 살다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잖아. 근데 한번 좆되게 살아보고 싶다, 원대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을 그 당시에 바로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그러니까 바로 내가 때려친 게 아니야. 바로 한 게 아니고 휴학을 때렸어. 휴학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음악 요거에 좀 더 몰두를 하고 그 당시 AM 스튜디오 운영이지. 그리고 음악 하는 거 그리고 음악 공부를 좀 더 했고 그 다음에 휴학을 1년 했는데 1년 더 했어. 1년 더 하고 더 하면서 이제 가게를 차렸지. 2020년도에 가게를 라운지를 차렸지. 가게를 차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너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휴학을 하면서 장기 휴학을 하고 나중에 돌아갈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번 이랬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휴학 1년 하고 한 번 돌아갔어.
한번 3학년 1학기로 들어가서 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궁금한 게 많아서 공부를 막 전공을 3개를 했어. 원래 본 전공인 산업공학, 경제학, 경영학 전공을 막 3개를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막 머리가 큰 거지. 내가 막 나 20대 한 5, 6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걸 보니까 이제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그냥 내가 이걸 대학교에서 졸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사실상 졸업장을 그냥 돈 주고 사는 거고 내가 저 교수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생각하길 내가 저 교수들보다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게 뭐 이점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목표나 꿈이 없는 사람은 대학교를 다니면 되는데 목표나 꿈이 있으면 대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겠는데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이 대학교를 다니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러니까 보조 스킬?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내 메인 스킬을 난 이미 메인 스킬을 더 잘해. 이미 나는 이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믹싱 그러니까 뭐 그런 음악 만드는 기술이 잘해졌어. 근데 이제 이걸로 나는 가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조 스킬이 그러니까 나는 전사인데 뜬금없이 뭐 도적 스킬을 왜 내가 도적 스킬을 왜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부모와의 그 갈등이 있었지. 부모님이 이제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을 그래도 졸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 얘기를 했지. 아니 아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평범한 사람이 되라고 하냐고 이러면서 대단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은데 왜 평범한 사람이 되라고 하냐고. 그때 막 울었어 내가 처음으로 막 내가 로봇으로 살다가 자유의지로서 선택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이걸로 내 꿈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자꾸 대학으로 그러니까 병행을 하래. 병행을 하는 거 어떨까? 졸업만 하래. 학점은 안 좋아도 되니까 졸업만 하래. 그러니까 그게 엄마 아빠 세대 때는 졸업만 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졸업을 하려면은 뭐 해야 되고 그래도 하필 또 내가 전공을 3개를 들어서 그냥 졸업이 안 돼 나는 이러면서 그 3개에 다 논문 쓰고 졸업 작품하고 이래서 난 졸업도 못해 이래가지고 하려면은 내가 계산해보니 최소 6년을 학교를 더 다녀야 돼. 6학년까지 다녀야 됐었어. 내가 3학년이었으니까 3년을 더 다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생각에는 1, 2년만 더 다니면 되잖아. 너 3학년이니까 이랬는데 학점이 모자란 거야. 내가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학점을 채우려면 내가 3년을 더 다녀야 된다. 그럼 나는 3년 더 다니는데 작년에 내가 졸업을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내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 말이 3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어. 내가 병행을 하면서 했으면은 학점을 쓴다고 그 논문을 쓰고 이게 대학생을 무시할 수 없잖아. 그냥 그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 할래 뭐래가지고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 나는 이거 내 자유의지 있는 삶 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엄마 아빠의 꿈이지 내 삶이 아니라고. 엄마 아빠가 내가 졸업하길 바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뭐 엄마 아빠가 부자야? 내가 그랬어. 엄마 아빠가 잘 살아. 그래갖고 딱 엄마 아빠 정도 살길 원해? 그럼 엄마 아빠 말 들을게. 근데 난 엄마 아빠보다 더 대단해질 거니까 엄마 아빠 말 안 듣겠다고 그러면서 내보다 못난 사람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내가 더 대단해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그런데 지금은 이해는 하지. 대학교 졸업을 왜 하라고 했는지. 그런데 아직도 생각은 똑같지. 전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청소년들이든 누구든 난 대학교는 딱 의미 하나, 2개 있다. 2개 있는 게 놀 수 있음. 가면 재밌게 놀 수가 있어. 노는 용 하나. 그리고 하나는 그냥 꿈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한 거를 찾는 과정. 그 모험하는 거. 거기서 모험할 수 있잖아.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간다 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간다든가 알바를 한다든가 하면은 사람들이 만나겠지만은 이 사람들 뭐 대학에서 만나는 그런 거랑은 일로서 만나는 거지. 대학에서는 친구 관계가 더 넓어지니까 좀 더 모험할 수 있잖아. 나도 결국 대학에 와서 동아리를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모험하는 용도. 근데 졸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졸업 안 해도 되고 그냥 돈 써서 부자면은 그냥 돈 써서 재미 놀고 공부하지 말고 맨날 술 먹고 놀고 모험 좀 하고 이상한 경험 한번 해보고 뭐 해외 가서 해외나 뭐 해외 가든 말든 어찌됐든 뭐 경찰에 잡혀가게 보기도 해보고 이상한 무조건 경험적 차원에서 해보라 정도고 그걸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발악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도 생각함.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엄마 아빠도 동의를 하더라고.
사실상 왜 이제 엄마 아빠가 대학에 대해서 그걸 했냐.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만큼 생각을 부시는 게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종의 학벌 컴플렉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잘 살아.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서울대, 연고대 이런 나온 애들보다 돈 저 잘 벌지만은 걔네들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대. 아빠가 얘기하길 아빠는 경희대 나왔거든. 경희대 나왔는데 이제 연대 나온 애들 이제 놀러 가는데 뭐 자기를 안 끼워줬다든가 뭐 이런 경험이 있었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지. 그 옛날 사람들이 더 유치한 게 더 많은 옛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러니까 아빠는 그리고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대. 아빠가 그 당시에는 집이 망해가지고 집이 가난했어. 집이 그냥 가난한 수준이 아니라 빚이 몇십억, 뭐 빚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빚쟁이 때문에 도망쳐서 울산에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빚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아서 대학생활이 없었대. 맨날 일만 했대. 일하느라 그 대학생활을 못 즐겼대. 노는 게 없었대. 그 막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그런 노는 과정이 없었대. 그래서 아빠 입장에서는 좀 내가 놀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캠퍼스 라이프를 자기가 꿈꾸던 그런 걸 하기를 바랬던 거야. 자기는 못 해봤으니까 이거 못 해보면 너도 슬프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투사를 한 거지. 투사를 한 건데 아니었지. 나는 그걸 하면 내가 죽겠다니까. 죽겠다는데 왜 자꾸 날 죽음으로 밀어넣냐고 이랬지. 가서 그 멍청한 애들이랑 내가 왜 대화해야 되고 비유를 하자면 그때는 과장됐지. 이 사람들은 내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연애라도 하고 대학교에서 여자들이랑 놀고 이러면 몰라. 여자들이랑 놀 것도 없었다. 논 것도 없고 맨날 힙합 뭐 우리 애들이랑만 놀고 대학교 수업 가도 막 재미도 없고 뭐 수업은 재밌었어. 오히려 대학교 수업은 나는 재밌었어. 대학교 수업 듣는 건 재밌었는데 이제 뭐 의미 없는 과정들 있잖아. 그냥 그 그러니까 그 졸업장을 너무 쉽게 주면 안 되니까 생겨 있는 의미 없는 과정들이 너무 싫었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하기 싫지. 시간 낭비다. 그래서 내 할 거 할게. 차라리 내 하는 거나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할게라고 생각을 해서 휴학을 했지. 휴학을 하고 그대로 복학을 안 해서 지금은 재적 상태지. 아까 우리가 억압된 욕망은 신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대학이라는 것, 캠퍼스 라이프의 화창함, 이것이 아버지의 억압된 욕망이었을 그렇지. 수 있겠네요. 맞지. 그리고 아버지의 억압된 욕망은 형으로 하여금 억압된 욕망을 품게 만들고.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신화가 신화를 낳는 그런 연쇄 작용이 있었군요. 실제로 아빠가 그럴 때 그 당시 아빠가 얘기하길 자기는 그런 억하심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더 열심히 살았대. 걔네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이런 애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대. 근데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 시켜줬대 집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아니겠지. 할 사람이었으면 갔겠지. 근데 아빠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받았으니까 억울했겠지. 억울하니까 내가 우리 집이 안 이랬으면은 나도 저런 데 갈 수 있었는데 나도 저런 데 가가지고 그들처럼 기타 치면서 띵까 놀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일해야 돼? 이 시간에 왜 나는 일해야 돼? 맨날 일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 억압된 욕망이 이제 더 열심히 살아서 사업이나 이런 거를 더 아빠가 열심히 했거든. 열심히 해서 돈도 좀 뭐 엄청 많이 번 건 아니지만 돈도 좀 벌고 그다음 열심히 살고 그게 다시 나를 억압해서 내가 다시 또 이런 거를 또 하게 됐고. 네 말이 또 신기하네. 근데 이 로봇의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니체가 죽기 전에 한 10여 년간의 정신적 암흑기가 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10년 동안 정신병자로 본인의 이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정신적 암흑기가 오는 걸 필연적으로 안 사람처럼 뭔가 그 다가오는 것을 명징하게 보는 사람처럼 기갈 들린 듯이 글을 쓰고 본인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 이제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이거든요. 그 머릿말에 어떤 문장이 써 있냐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니체가 정신을 잃기 전에 간절하게 던졌던 그 급박하게 던졌던 질문을 민승현은 대학생 때 로봇의 삶에서 벗어나겠다면서 던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다. 그게 이제 그 대학교 수업 중에서 대학교에 내가 한 뭐 2천만 원을 썼다 치면 등록금으로 그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철학이 이해라는 수업이었거든. 거기에서 뭐 몇 번째 수업에 자유의지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자유의지란 과연 존재하는가? 그냥 인간은 그냥 뿌직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흘러져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건지 다 시스템이 주어진 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자유의지라는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건지 아직도 난 근데 확실히 자유의지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확답을 못 내리겠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거를 내가 행동할 수 있다면은 그 순간에는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한 거잖아. 내 의지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생각이 어떻게 그 생각이 주입됐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 행동을 하는 이 순간에는 내가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결론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지.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내가 내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행동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싶어 지금. 내가 지금 뭐 네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지금 네가 이런 대화를 중단하고 싶어. 그럼 중단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지. 그 질문이 뭐였지? 그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유 의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일하면서 자 이거 치우세요. 나 이거 치우기 싫어. 근데 치워야 되잖아. 나는 일하러 왔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치우고 싶지 않다. 그럼 나는 여기서 알바를 하면 안 되고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이 사람을 돕고 싶다 했을 때 뭐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뭐 저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다 했을 때 뭐 안 만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좀 멋들어지게 너가 혹시 들었을 때 표현할 수 있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재명이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멋있는 말 하긴 했어요. 뭐라고?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한 것이다. 어쨌든 힘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권력과 권한은 또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렇지, 형한테는 자유로울 수 있는 권한이 필요했던 그렇지. 건가요? 남을 압박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라기보다는 예.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질문을 보고 나는 이거를 생각한 거야. 이거는 내가 막 평소에는 그냥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사람은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 근데 네 질문이 어떻게 해야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게 뭐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게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될 때가 있잖아. 살면서 대부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가면을 안 쓰고 사는 게 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 아니야? 그럼 그게 너 말대로 아까 전에 이재명 말대로 권력자도 그렇게 살 수 있겠지.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권력이 아니라 마음이 해방돼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얘가 예를 들면 뭐 스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그렇지. 어찌됐든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지. 이 사회 안에서 살려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잖아. 그냥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다람쥐 뭐 고라니들이나 자기를 쳐다보겠지. 그야말로 자기 자신으로 살잖아. 그러고 근데 우리가 사회 안에서 다른 남들이랑 다 같이 살려면은 이제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도 해줘야 되고 뭐 나도 뭐
연기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을 행동해서 살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팟캐스트를 찍겠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랑 실제로 행동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 우리 팟캐스트 한번 찍어보자. 얘기를 나누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실제로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된 거다 이거. 했다 이거. 근데 하기 싫어. 팟캐스트 찍기 싫어. 예를 들어서 오늘 찍기 싫래? 그럼 안 찍으면 되잖아. 안 찍으면 되는데 뭐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안 찍으면 되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찍어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니까 찍어야 되니까 이건 너무 좀 과대 해석이긴 한데 약속마저 취소할 수 있는. 약속마저 취소할 수 있는 결기. 정도의 그렇지. 폐기. 그게 자기 자신이라면은 기백. 오늘 찍지 말자. 오늘 찍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 말의 요지를 정확히 네가 파악하긴 했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선택에 있어서 형이 먼저 얘기했던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사회의 억압과 세뇌에 의해서든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한한 이유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결정으로 가게 만들겠죠. 그렇지만 결정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일단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선택은 나의 것이다. 선택은 내가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 수감됐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의 저자인데 그 사람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했던 이야기가 내가 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만은 뺏어갈 수 없다.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선택의 자유는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가스실에서 가스를 마시는 순간에도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건 자유의지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자유의지의 선택의 개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그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 또 자유의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니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두 가지 이분법을 썼어요. 노예의 삶과 주인의 삶의 이분법을 썼어요. 우리는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강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과 악의 판단이 있고 좋음과 나쁨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노예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별개로 좋음과 나쁨은 주인의 판단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거는 굿이랑 에빌이에요. 에빌. 악하다 할 때 에빌. 굿앤 에빌이고 좋음과 나쁨은 굿앤 배드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굿앤 에빌에서는 도덕의 개념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 타인의 관점. 타인의 관점이 나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상태. 그래서 공리의 부품이 된 상태. 이게 우리는 노예라고 본다는 것이고 주인은 그런 공리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약속을 취소하면 나쁜 사람이 될 거야. 그렇지만 난 취소할 거야. 왜냐면 이게 내가 좋으니까 굿. 좋다. 나는 배드하다. 그러니까 내 선호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덕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주인한테 도덕은 없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 이 사람한테 안 갚음하고 싶어. 이거는 에빌이잖아요. 악이잖아요. 도덕적으로는. 하지만 이것은 배드, 나쁨, 굿. 이 이분법 안에서는 나의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삶을 살고 싶다. 굿앤 배드의 삶을 살고 싶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야, 정확한데? 정확하네요. 거의 기분이 좋은걸? 니체 그냥 멋대로 하고 싶네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가 결국에 그거를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장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네가 멋대로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알아? 니는 주인의 삶을 살고 싶은 거고 주인의 삶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우리는 그 정도로 지능이 높지 않아서 지능이 딸려서 말로 잘 못한 거고 우리는. 그래서 나 지금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오줌을 좀 싸고 올게. 네. 기다리시죠. 오줌을. 잠깐 멈추고 가십니까? 이거 그냥 해놓고 나중에 이 부분만 자르면 돼.